처음 온 분들도 있고 우리가 한 3, 4주, 한 달 정도 쉬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때까지 배운 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조르주 아간벤이 워낙 어려운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목은 뭐 제목만 보면, 책의 제목만 보면 왕국과 영광이라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라 이것이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책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오해들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계보학에 대한 책입니다. 정치학의 계보. 정치학의 계보에 관한 책이고요.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푸코에 의해서 처음은 아니겠지만 푸코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접했을 때 그것의 족보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족보. 그러니까 뭐 계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족보죠. 정치학의 족보. 이 어떤 용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푸코 같으면 뭐 어떤 자유라는 용어, 혹은 뭐 광신이란 용어,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뭐 광신,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광신이라 한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푸코 같은 사람은 그것이 역사 속에서, 문헌 속에서 광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 혹은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 쫙 그 계보를 훑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살던 시대에 자유 혹은 뭐 믿음, 이런 개념들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계보학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아간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교재로 쓰는 아간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제 푸코죠. 푸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슈미트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간벤의 책에서 푸코와 그 슈미트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학의 족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서양 정치학의 족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서양 정치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바로 폴리스와 오이코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에서, 여기서 폴리스란 말에서 폴리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는 일반적인 제도 정치를 말하는 것이고, 오이코스는 어떤 가정의 문제, 가정을 이제 오이코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인 신약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당신의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너의 집을 방문하겠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그 집이라는 의미죠. 가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폴리스, 이런 제도 정치가 있고 가정의 운영 방식인 오이코스라는 게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비이성적, 이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뭐 감성적, 우리가 가정하면 생각하는 게 가정은 어떤 통제 장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아버지, 엄마의 사랑, 가족 간의 우애, 이런 것들을 늘 먼저 떠올리듯이, 그런 가정이 운영되는 지침들은 어떤 감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분야,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고, 이 폴리스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어떤 관료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라고 아리스토텔레스 말해왔고, 오늘날의 정치 철학도 다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정치학의 흐름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슈미트에 와서 이제 한번 깨지기 시작했고요. 깨졌다기보다는 슈미트는 이제 정치신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다 우리 미리 듣던 분들은 다 수없이 들은 얘기들인데, 오늘 새로운 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한 달 만에 만나니까, 슈미트 이제 정치신학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성서에 나오는, 신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슈미트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고, 왜냐하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독일은 가장 좋은 헌법을 가졌지만 1차 대전에 패전한 이후에 가장 비참하고 자기들의 자긍심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라는 게 과연 뭐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건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987년에 소위 말하는 그 6월 항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6월 항쟁의 그 6월 그 시청 앞에 그냥 가득히 메운 그 유명한 사진, 6월 항쟁하면 그 유명한 사진 있죠. 그래서 참 자랑할 것도 되게 없어서 그 사진 어딘가에 나도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가 이제 요때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막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6월 항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부에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연세대학교에도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죽었는데 재학생들은 이제 주로 시위, 가두 투쟁에 나가고 우리 같은 복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은 그때 이제 경찰이 요즘에 지난번에 백남기 농민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이한열의 시신을 탈취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사인을 조작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 뒤뜰에서 이제 그 시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졸업생이나 동문들은 또 연좌 농성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지금 자꾸 87년 체제라는 말을 박근혜 체제에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것이 그때가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만 이루었던 것이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났더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죽 써서 개중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10년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 쌓아올랐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헤어서세 그때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박근혜라고 하는 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민주주의란 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서야 하게 되는데요. 독일에서는 그 전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차 대전 직후에 바이마르 헌법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카톨릭 신학자였던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주권 개념,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건 예외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막 믿고 우리는 준법 정신,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권자조차도 그 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은 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는 법을 안 지켜도 돼. 예외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주권자라는 개념이라고 해서 예외 상태를 허용하는 그런 그동안 막 쌓아왔던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 민주주의가 뭡니까? 평등이잖아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누구나 다 법에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 똑같은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였다면 오히려 예외 상태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존재를 한다. 그것이 결국 뭐라 그랬죠? 나치즘을 태동시키는데 히틀러라고 하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었는데 슈미트가 큰 공헌을 했던 것이죠. 다행히 히틀러가 너무 막 나가니까 슈미트는 일찌감치 히틀러랑 결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 끝나고 뉘렌베르크 전범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의 어떤 학문적 천재성을 보고 결국은 그냥 가택연금 정도로 사형당하진 않고 가택연금 정도로 그 형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슈미트인데요. 어떤 아감베는 푸코와 슈미트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만의 이제 어떤 새로운 정치학의 계보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감벤이 이제 그 예외 상태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배워왔는데 슈미트는 그 적과 동지를 나눠요. 적과 동지. 적과 동지를 나누는 건데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요새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아까 기병 씨도 들어오자마자 이랬는데 다르다와 틀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그냥 무심코 저건 우리랑 틀려라고 말하면 요즘 이제 우리가 어떤 관용의 정신으로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서로 이제 포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권 정치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건 틀린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독선적이죠.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아닌 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나쁘게 흐르면 독선적이 되지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진리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주체가 혹은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곧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개념이 기독교나 형이상학에서는 외부에 하나님이 곧 진리고 철학적 이데아가 진리였다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주체나 주권, 내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면 넌 아닌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경기가 모호하죠. 정말 독선적이고 독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너무 우리가 어떤 관용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진리가 뭐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넌 틀려. 적이라면 넌 틀렸다는 거잖아요. 나랑 다른 건 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동지일 수 있죠. 근데 아간벤이란다. 슈미트는 적과 동지로 나눴다면 아간벤은 슈미트의 그 어떤 예외 정치, 예외 규정, 주권 이런 개념을 배워와서 생명을 조에와 비오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 생명, 정치적 존재.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폴리스의 체제 아래에 있는 존재고, 이것은 조에는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해서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슈미트가 이렇게 적과 동지를 나눈 이 프레임을 배워와서 이 아간베는 조에와 비오스로 나누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푸코가 창안해놨던 생명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다시 배워와서 어떻게 보면 푸코와 슈미트로부터 아간베는 자기의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명정치라고 하는 것을 푸코와는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생명정치라는 말에서 좀 오해가 있는, 가끔들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생명정치는 뭔가 이 관료정치 이런 말보다는 뭔가 굉장히 정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 같고 막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뭔가 좋은 말 같잖아, 생명정치,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생명정치는 그냥 푸코가 썼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썼던 말인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쓴 말이에요. 뭐냐면은 국가가 이제는 사람들의 생명을 관리한다는 거죠. 생명을 관리하면 좋죠. 우리가 뭐 보건복지도 증가,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국가가 그 사람들의 생명을 관리하고 보건복지도 관리하고 이러는데, 근데 복지사회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생명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의 왜 죽는 것은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생명을 관리하느냐? 다 돈이거든요. 다 머릿수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그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는 이 생명정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정치라는 말 자체를 오늘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아요. 말 자체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관료정치 이런 말보다는 생명정치가 뭔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푸코나 아간벤에 있어서 생명정치는 상당히 이제 현대가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다 이제 관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제는 뭐 박근혜가 탄핵된 상태가 박근혜 정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에 무슨 여성 가족 거기서 무슨 가임기 여성 그 지도부였어요. 그러니까 한 여성을 그냥 애 낳는 존재로만 그냥 마치 여성들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에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어느 지역에 무슨 뭐 돼지 농장이 많고 어느 지역에 소 농장이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일종의 생명 정치의 일부분. 빨리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세수가 확장이 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겠죠. 뭐 인구를 증가시키고 뭐 풍요로운 미래 뭐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하나하나를 어떤 머릿수로만 생각하는 거죠. 생명 정치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것은 이 아간벤이 말하는 생명 정치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안 될 놈은 일찌감치 빼자는 배제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아간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간벤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하면 항상 우리가 선악을 나누는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간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아니고, 이때가 쭉 이제 정치학의 계보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놈은 다 빼버리는 거야. 다 빼버리는 거죠. 제가 늘 이 설명할 때 많이 말하는 게 백정 같은 개념들, 아니면 미국에서 흑인들. 20세기 초반까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흑인은 총으로 쏴도 죄가 안 됐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밤에 돌아다니는 흑인들은 그 정도로 뭐 실제로 그거 뭐 1960년대 중반까지 심지어 70년대 초반까지 뭐 흑인들을 그냥 린치해도 경찰들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21세기 들어와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죽어간 흑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왜 배제를 시키냐면 그 사람들은 머릿수로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어이구 또 한 조씩까지 오나 오늘은 어이구 새 인물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배제시키고 새로운 머릿수만 채우는 그런 것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정치가 잘하는 정치라고,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잘하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뭐 애 많이 나면 좋지 뭐. 세수가 늘어나면 좋지 뭐. 다 좋은 얘기예요. 어떻게만 보면. 예를 들어서 왜 흑인들 그럼 우리 뭐 보수적인 교민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흑인들 그렇게 국가에서 교육시켜주는데 교육 안 받고 저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가난한 그 개토의 삶을 살면서 사회를 문제를 일으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을 자꾸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쪽에 들어와서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물론 현대 정치의 기본으로 보자면 세금 내는 사람이 가장 이쁜 사람일 것이고 국가의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정치하기 편한 사람들이겠지만 그것이 바로 정말 어떤 정치가 가진 근본 목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의 생명정치가 아니라 진짜로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민주주의 자체는 바로 이런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슈미트로부터 시작해서 적과 동지를 나눴던 것이 있고 이 아간벤이 만들었던 벌거벗은 생명. 여기서 아간벤이 또 출판사도 똑같아가지고 이런 똑같은 이 제본으로 편집으로 된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호모사케르.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케르는 뭐 영어의 세이크리드죠. 세이크리드. 그러니까 성스럽다, 뭐 거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좋은 말 같죠. 성스러운 사람, 호모는 인간이니까 성스러운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라틴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너무나 천해서 제단에도 바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제단에 바칠 수 있고 소도 제단에 바칠 수 있는데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풍습이 남아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천해서 제단에 신이 노여할까봐 제단에도 바칠 수 없는 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제단에는 바칠 수 없지만 죽여도 그 사람을 죽이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계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그걸 바로 호모사케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장명 방법이 성스러운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호모사케르가 오늘날도 이 벌거벗은 생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날은 뭐 그대로 정말 죽여도 오늘날은 인신제사가 없으니까 정말 제단에는 바쳐질 수 없지만 죽여도 되는 존재다. 이런 존재는 있을 수 없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가자면 이제 뭐 흑인들 또 거기다가 이중의 고통을 겪는 흑인 여성들 혹은 뭐 미국에서는 많이 이제 합법적으로 권리를 회복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호모사케르처럼 대접받고 있는 뭐 성소수자들. 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고국에서 우리가 참 배달의 민족으로 단일 민족의 피를 타고 태어나서 그런지 그 제샘사계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학대, 임금 안 주고 두드려 패고 또 그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을 단순히 애 낳는 기계로만 농촌 총각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 혼혈에 대한 인식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받게 되는 그런 차별들 이게 다 사실은 호모사케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제를 최소한 시켜야 되는 것이고 왜 생명정치 영역에서 배제를 문제를 삼냐면 배제를 자꾸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삼아가냐면은 우리도 은근히 배제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류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해야만 내가 이 사회에서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설사 우리가 진보라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면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배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마 우리가 누가 이렇게 명색이 우리가 진보인데 명색이 우리가 상식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흑인을 무시해, 동성애자를 무시해, 난 안 그래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바꾸어서 내가 나의 입장이 되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배제될까 봐. 그래서 항상 어떤 정상적인, 참 이 정상이란 말도 웃기지만요. 뭐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삶만을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 배제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 배제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치는 더 이제 하기 더 쉬워진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정말 굉장히 뭐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외국에서도 그것을 극찬을 하고 분명히 그것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여 그 안에라도 우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뭐 형법상으로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아니면 저 교양도 없는 우리의 평화 시위를 깨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시위가 어쨌든 박근혜 탄핵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박근혜 탄핵까지 끌고 가는 그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단 우리끼리의 논쟁은 자제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그 모든 상황이 좋게 끝나고 나면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좀 논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뭐 학술적으로라든지 그것이 그러다 만약에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질서를 외쳤던 건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시위하면서 한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란 말이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한국 최고의 법률의 그 인정기관이에요. 그럼 그 기관에서 아니야. 탈법적인 요소가 없어. 계속 대통령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대응 논리가 갑자기 약해질 수가 있어. 그렇죠? 왜? 그 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뒤늦게 뭐 화염병이 날아가고 뭐 이랬을 때는 뭐 차기 대선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제도적으로 이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한 건데 그게 검증이 안 됐을 때 그 제도 자체를 전부 다 부정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검증이 안 되면 그러니까 평화 시위 자체를 다 부정을 해야 된다. 아니 평화 시위 자체가 아니라 평화 시위라는 거는 제도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건데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제도 부정을 해야 되는 부정을 거죠. 하는. 근데 그 이양이 뭐하다는 거지 지금. 그 이양이 물론 나도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 이양기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부정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정말 그 폭력 시위라면 뭔가 좋아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쟁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과정이 좋으면 그죠?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좋지 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죽 써서 개 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우리가 일부에서는 그 뭐 개표 부정이 있었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일단 없다고 전제를 하고 정말 뭐 공정한 개표에 의해서 박근혜가 당선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박근혜 정부를 인정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죽 써서 개줬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막 흠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우리 저기 87년 보면은 저기 단일화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거를 제대로 잘 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 그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그죠? 하다 보면 그래서 진짜 있죠. 근데 그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거에 대한 거는 다른 없나요? 것들 donnovan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좋았으면 좀 더 우리가 좋은 뭐 근데 그건 너무 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뭐 100% 검증은 안 됐지만 썰이
뭐 지금 러시아에서 뭐 세트리더가 있다. 뭐. 했다. 근데 거기 이제 단순히 러시아에서만 지원한 게 아니라 트럼프 내부 쪽에서도 러시아랑 공조를 해갖고 했다. 근데 지금 감히 이거를 갖다가 뒤집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미국 이 헌법이나 이 정치적인 인스티튜션이 이게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탄핵된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죠? 상원까지 공화당이 많죠? 상원. 네, 상하원 상하원 다 정하겠죠. 아, 근데 그게 일정한 공식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과정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일정한 공식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권을 잡아야 돼. 내가 주권자가 돼야 돼. 예외 상태를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뭐 너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근데 그게- 확실히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결과와 과정 중에서 중요한 건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그 정치학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걸 깨자는 거죠. 이 아간벤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야간벤이 니네 잘 모르고 있다. 무슨 그때 말로 개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 아니라 사실은 서양 정치는 이 오이코스 아리스토텔레스가 2차적이라고 보았던 그 오이코스의 이제 어떤 경영 매니지먼트의 개념 이 원어를 도입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정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서양 정치학의 기본 걸개라고 하는 것이죠. 폴리스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정 경영이란 것. 이 가정 경영이라고 어떻게 보면 폴리스적으로 막 관료적으로 탁탁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이제 오이코노미아에 대한 연구서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강의를 할 때 이제 가끔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너무 이걸 이 서구 정치사를 기독교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에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단 왜 이런 책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번역이 되겠어요? 이 책에서 일단 기독교적인 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좋다 나쁘다는 일단 제쳐놓자고요. 그건 뭐 기독교적인 호교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서구 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계보학적으로 인정을 해야만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심코 뭐 기독교가 집까지 게 뭔데 우리가 다원주의 종교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슬람도 중요하고 불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서구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에 우리가 예속돼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아시아 정치들 이 동양 철학의 바탕을 둔 아시아 정치들도 다 서구 정치의 그 문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 서구 정치사에서 흐르고 있는 그 기독교의 그 영향력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래야만 이걸 극복할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사신 분들은 중간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초대교회 교부들 신학자들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신학책이야 뭐야 지금 내가 한가하게 이런 거 읽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보자는 거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그 개념을 벗어나서 오이코노미아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그리고 오이코노미아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발견한 개념이 왕국과 영광이에요. 왕국은 막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 영광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야만 이제 오늘날 서양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제에 대한 것들 혹은 뭐 슈미트적이긴 하지만 적과 동질을 하는 것들 생명에 대한 그 배제들 이런 것들 제대로 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5장을 하게 되죠. 5장을 하게 되는데 5장 전까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을 하시자면 되살리자면 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됐는가 가정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제일 어려운 거고 말로 설명을 안 되는데 기억나시죠? 다시 저 또 설명을 또 봐야 되니까 생략을 하고 일단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이코노미아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경영을 위해서는 가정의 제도를 봤을 때 어떤 경영을 위해서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조합, 말할 수 없는 협동,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로 뭉쳐지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이코노미아 개념이 생겨나고 결국은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 오이코노미아 때문에 삼위일체가 생겨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 구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도 다 이 삼위일체 개념으로 나왔다라고 이 아간베는 힘주어 이 연사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야 무슨 기독교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는 건 논지에 맞지 않고 왜냐면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서구 정치 속에서 살아가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보다도 네. 좀 아까 동양에서의 네. 그 아까 이제 동양 사상이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서양 그 네. 정치 틀에 있다. 네. 저는 딱 들으면서 그 뭐냐 유교 사상 그냥 톡 떨어오거든요. 이 아간벤 사상에서 아니 오이코스. 오이코노미아에서 그러면 뭐 가정에서 나라에서 이거를 다 수신제가 하나의 지구평천하로 그냥 본다는 게. 좀 그럴듯한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간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또 진보도 얼마나 또 파가 많습니까? 일부에서 아간벤이 굉장히 보수적인 철학자라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가짜 보수 말고 소위 말하는 진보의 라인 안에서는 또 아간벤을 조금 보수 쪽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유교에서 가정을 중시한 그것은 뭐 정말 비슷한 또 패턴이 될 수 있는데 아간벤이 얘기한 거는 가정의 경영 방식,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라 이런 수신의 제가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경영 방식 거기에 이제 착안을 했던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은요. 예. 요 신이 신이 때문에 질문이 많으시고. 아니 이게 하나님 여기 왕국 있죠. 거기도 이 여기 입장에서 보면 민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걸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했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아간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내가 지금 민주주의가 대단한 줄 알고 믿고 있지 웃기지 마. 이게 다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 왕국 전통에서 나온 거야. 오늘 우리가 6장이 아마 그걸 거예요. 천사제와 관료제. 그러니까 오늘 이 현대 정치 행정부나 이런 입법부에 돌아가는 그런 관료제도가 사실은 다 천사제도에서부터 차용해온 거라는 거죠. 천사제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정리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어떤 교황권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혹은 세속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제도 같은 것들을 신학적으로 나중에 성경에는 사실 천사라는 거 찾아보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오늘 순수하게 신학으로만 돌아갔을 때 천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상징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천사라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상징적인 용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왜 성서에 몇 마디 나오지도 않는 이런 천사 같은 것들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교황권을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세속의 권력인 교황권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시금 그 세속 정치가 완전히 세속적인 정치로 넘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그 전후해가지고 교황권이 세속 정치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속 정치가 받아들인 건 속된 말로 배운 도둑 지른 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야말로 서구 그 이전에 교황이 중심이 돼서 해오던 정치밖에 없으니까 그 천사제를 세속 정치에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고 관료제 같은 것들을 거기서부터 배워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을 때 21세기에 우리는 그 관료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민주주의가 가장 지금 좋은 제도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은 멀리 이사가서 못 나오지만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그 평화사도 열심히 나오던 안태영 박사랑 맨날 이거 하다 보면 저랑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난 또 그렇진 않다. 뭐 이런 기억들 나시죠, 맨날. 그 이제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관료제는 아시아에서도 중국이나 한국도 있었잖아요. 교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많이 물론 있긴 있었죠. 많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정립돼 그렇죠. 있는 그런 뭐 있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왕권하고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들으면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동양 철학을 잘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분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텅 빈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고 그래서 그 관료제를 만들었고 천사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막 영광을 돌리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아마 이게 끝까지 가면 미디어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선동 정치 어떻게 보면 트럼프 얘기 나왔지만 트럼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영광의 정치였을 수 있다고요. 힐러리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냥 절차적 민주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그랬죠. 물론 그 사람도 뭐 이메일 스캔들이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민주당 하면 뭔가 세련되고 절차적 민주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떤 내용? 영광, 미디어, 환호. 여기서 많이 나오는 용어, 환호라는 데 집중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정치가 그렇게 좀 엉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간베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질문하셨듯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왕권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왕국이라고 하는 게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유교 정치에서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극 보면 왕들이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히 유교 정치에서 이거는 이 대신 정치였거든요. 신하들. 우리 사극 보면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면 왕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조선시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도올 김영옥 같은 사람이 그 정도전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뭐 정도전 연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제 그러니까 도올은 어쨌든 이런 아간벤식의 그 접근을 반대하는 거지.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있었다. 정도전이 하고자 했던 그 정책이 그대로만 적용이 됐더라면 조선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신 정치잖아요. 정도전을 다루는 드라마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나라는 뭐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가 다스리는 나라여야 됩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도전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잘 되었을 거다. 그때 왕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전통에서도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5장은 이제 그 단원 제목이 섭리기계인데요. 섭리.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섭리라는 말이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신께서 모든 것을 사실 말하는 이제 배분이란 말이에요. 분배하는 거죠, 분배. 근데 신의 그 섭리라는 개념이 오늘 현대 정치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에서 특별히 더 강조를 하는 게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운명, 뭐 운이다, 운명이다, 뭐 팔자다, 뭐 이런 개념만을 가지고 이 책을 또 이야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읽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운명은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뭐 운명의 그 라틴어 원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그 명자가 명령할 명자잖아요. 한자로 운명할 때 그 명령할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것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운명이다, 팔자다 이런 거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뉘앙스상 운명이다, 팔자다 그러면 좀 뭐 저항할 수 없던 것이 그런 대로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런 개념이라면 이 책에서 말하는 운명은 주어진 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여진 것이고요. 그럼 주어진 건 누가 주어진 거냐? 결국 그것도 교회 권력이 그것이 그리고 세속 권력의 힘을 입어서 세속 권력이 주어진 것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5장의 섭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5장 이제 여기는 그 통치성 계보라 그래서요. 푸코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권 국가 개념. 근대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허용과 금지를 가지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건 돼, 안 돼.
경우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 규정을 허용하는 것. 그래서 요새 그 소위 말하는 주권 개념에 대해서 자꾸 요즘에 유럽의 아간벤을 비롯해서 뭐 슬라브의 지젝, 알렌 바디오 이런 사람들이 주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있게 된 계기는 바로 말씀 한번 드렸지만 그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였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미국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서 법 질서가 잘 지켜지는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믿었는데 거기서 고문이 행해지고 관타나모라고 하는 데서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일어났을 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미국의 그 보수적인 우파의 그 법학자들 혹은 정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관타나모는 미국 땅이 아니다. 우리의 헌법은 미국 안에서만 적용된다. 그것도 미국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그 좌파 철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야, 과연 주권 개념이란 뭘까? 결국 이 주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계속 그 주권자는 누굴까? 우리가 이제 주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민이 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주권이 있었냐는 거죠.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라고는 투표지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주권자인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되지 말고 그런 민주주의가 가르쳐온 그런 덫에 갇히지 말고 주권자로 새로운 것들도 한번 모색해보자. 그럼 그게 뭐냐라고 말할 때 누구도 아직 대답은 내놓지 않았어요. 아간벤도 내놓지 않았고 슬라브의 지젝도 내놓지 않았고 바디도 뭐 내놓지 못했다는 말이 맞겠죠,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여주었던 장점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참정권이 확대가 되고 어떤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뭐 소외된 사람들, 여성이나 혹은 유색인종들에 대한 것들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단점을 빨리 찾아서 그걸 엎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뭐냐라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브의 지젝 같은 사람은 하도 얘기를 아까 뭐 촘스키가 누구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빠르다는 말했듯이 촘스키가 그랬다고 말했듯이 슬라브의 지젝 같은 사람은 책을 엄청 써내잖아요. 그 프랑스의 그 뭡니까 그 만화 작지 샤를렙도 그때 그 사고 났을 때 테러 났을 때 일주일 만에 책을 썼다고 슬라브의 지젝의 그 상태를 보고. 우리나라 번역 시장도 대단해. 우리나라 2주 만에 번역돼서 나왔어. 진짜 대단해. 뭐 물론 얇은 책이었어요. 무엇이 신을, 여기서 신은 이제 알라를 말하는 거죠. 무엇이 신을 노엽게 하는가라. 아주 얇은 뭐 팜플렛 같은 책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지젝이 하도 그러고 지금 지젝은 특히 뭐 지난번 몇 년 전에 그 월가를 점령하라 할 때 거기 가서도 또 연설하고, 한국에는 참 한국도 발전한 게 아마 영어권을 제외하고는 지젝 책이 가장 많이 번역된 나라가 한국일 겁니다. 알라딘이나 이런 교보문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지젝 책이 100권도 더 나와요. 뭐 거기에 연구소도 있죠. 지젝 연구소. 그만큼 많이. 저도 한 30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젝 책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너 맨날 말만 하고 뭐라 그러지? 너 지금 요구하는 게 뭔데?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럼 혁명할 때 네가 앞장서. 그럼 지젝은 말은 잘 피해갑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혁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으로 철학자의 몫은 다 했다. 그럼 뭐야? 바꿔 말하면 혁명은 당신들이 해라. 나는 그냥 일깨워만 줬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분명히 인식은 하고 가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간벤도 그걸 거예요.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식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잘못되었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이 시스템도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럼 대안이 뭐냐? 아무도 몰라 아직은.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명은 이건 지금 잘못된 거라고만 지적만 하는 것만으로도 크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철학자들의 주장인데, 오히려 상황은 뭐 트럼프 당선이나 뭐 한국의 걸 보듯이 철학자들의 그 소망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슬퍼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주권과 허용과 금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율 메커니즘이라고 했던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푸코가 특별히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 푸코 우리말로 번역된 뭐 광기의 역사, 그러니까 미친 광기의 역사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신병원, 그 다음에 감옥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근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규율 메커니즘,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그 감옥은 또 뭐
지금처럼 무슨 이 CCTV도 없고 그런 시절에 죄수는 간수를 못 보는데 간수는 하나의 구멍으로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그 원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푸코 파노티콘인가 하여튼 그런 감옥을 또 그렇게 자기가 설계 비슷하게 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옥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어쨌든 감시당하는 공간이고, 지금은 우리가 뭐 입법제도가 너무 좀 자리를 잡았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아직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같은 거에서 터무니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근대 감옥은 어쨌겠어요. 중세 시대만 우리가 암흑의 시대여서 뭐 종교적으로 잘못하면 감옥 가서 뭐 화형도 당하고 할 수 있지만 근대사에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푸코의 얘기는. 그러니까 일탈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게 광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금만 사회의 어떤 통념에서 벗어나면 그냥 미친놈으로 몰아가지고 다 정신병원에 넣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율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치를 해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생명정책이라는 거죠. 사람 개개인에 대한 관리인 거죠. 일종의 이게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개념도 있어요. 보건복지가 증대를 하고 공공보건이 증대를 해서 전염병을 예방을 하고 분명히 이것이 가진 순기능도 있었지만 바로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어떤 순기능적인 정말 우리의 백성들을 내가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순기능적인 것보다는 바로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처럼 여성들 가임지도나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일종의 생명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푸코에가 이렇게 어떤 통치성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통치성의 개본 거죠. 이게 푸코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푸코는 여기서 어떤 특징을 발견을 했냐면요. 사목적 특징이란 걸 발견을 했습니다. 사목적. 그 개신교에서 사목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는 목회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은 아시겠지만 사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게 카톨릭에서 교회는 이제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거야. 보니까 이게 신부들이 하는 거야. 교황이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랬다는 거죠. 카톨릭에서 뭘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오늘날은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니까요. 개신교회도 많이 보수화가 됐으니까 어떤 규율이 있는 것이고요. 뭐 정신병원은 뭐예요? 개신교회적으로 하면 이단인 거지, 이단. 감옥은 우리가 직접 가둘 수는 없으니까 뭐 출교하는 거고. 광신이란 말이 있고요. 같은 미칠 광자예요. 그다음 사람에 대한 관리, 뭐 사목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방 가고 이러고 뭐 이런 거. 환자가 있으면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 하려고 더 이상 생략하고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사실 그 목표 관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다 반드시 순수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사목적 특징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냅니다. 푸코가.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통치성의 계보가 이렇게 사목적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결국 민주주의의 제도, 통치 제도 안에도 결국은 교회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푸코의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아감벤이 받아서 더 발전을 시키는 거죠. 왕국과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더 발전을 시킨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책은 계속 이렇게 참 정리가 잘 돼서 이게 5.1번의 내용입니다. 5단원의 1번의 내용. 제가 맨날 로트에 오다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섭리라는 말을 했는데 섭리라는 말은 책 어느 페이지인가에 나오는 말이에요. 갑자기 왜 갑자기 섭리라는 말이 튀어나오냐면요. 결국 이게 통치적 개발이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의 사목적 특징이었고요. 교회에서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섭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군가가 아파요. 그럼 아프면 뭐라 그러겠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을 뭐 일어나게 하기 위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라는 걸 분배하는 거예요. 네 인생 과정에 한 번은 고통이 있고 한 번은 행복이 있고 뭐 어떻게 있고 사고가 있고 뭐 불행이 있고 뭘 배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삼목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삼목적 특징을 통해서 섭리라고 하는 것이 현대 정치 속에도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야간배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섭리란 말은 뭐냐? 뭐 신학에서는 이렇게 어느 신학책에도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세계 통치라는 모습을 가진 오이코노미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경영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가정 경영의 방식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로부터 배워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5.1번의 내용이고요. 이제 섭리할 때 섭자가 무슨 뜻이에요? 기병 씨 나왔어. 귀 세 개 있고 사람 있잖아. 손수에다. 뜻이 뭐예요? 우리는 이치할 때 이치 사람인이 어디 있다고? 왼쪽에 그 손수자. 이렇게? 아니 이거. 그게 무슨 사람이야? 손수라고? 손수다 그러나? 이거? 아니 예,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한 번은 지금 손에 손에 넘치야 맞는데 이게 조금 더 길게 보여. 좀 더 길게 이거 길게 썼어 이게 그게 약해서 그래서 무슨 섭자지? 잘 듣는단 말이겠지. 숙제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섭리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반 섭리와 특수 섭리로 나눈다는 거죠. 일반 섭리와 특수 섭리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자, 부처님 손바닥이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부처님 손바닥을 그려놓고 이 안에서 한번 놀아봐라. 뛰어봤자 너희들은 내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수 섭리는 그 개개인의 내 삶에 직접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병중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수 섭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 정치와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냥 개개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통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섭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우리가 뭐 목사 혹은 신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내용이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내 말에 내용이 있으려면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집에 가다가 뭐 황금을 주실 것입니다. 워낙 요즘 물질적인 신앙이 가장 핫한 시대다 보니까 그럼 여기 나한테 관계가 돼. 그럼 막 운전하다가 이제 땅만 볼 거 아니야. 반짝반짝거려도 신앙 좋은 사람들은 야 내가 황금을 그 특섭리는 이제 관계가 되고 일반 섭리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아무 내용이 없는 말이라는 거죠. 아무 내용이 없는 하나마나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게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왕국과 통치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왕국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무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무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제 계속 개보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래요. 이걸 준비하면 읽으면서 자꾸 어렵고 막히는 게 자꾸 어떤 결론을 저가 막 도출해내고 싶은 거예요. 정답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읽다 보면. 근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오늘날의 그 현대 정치에 영향을 미쳤나를 보는 그 개부학적 탐구를 하면서 결국은 이 푸코의 그런 빌렸을 때 삼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간백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로 올라가가지고 초대교회 여러 가지 교리서들이나 이런 그 당시 신학자들의 책들을 뭐 보니까 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과 결론은요, 이 책의 결론은 왕국과 통치는 어떤 왕국과 영광, 나중에 통치가 영광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통치 기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이런 것들과 왕국은 별개라는 거지. 이거는 무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 시간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세계 통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건 우리가 락강할 때도 얘기했고, 락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실제계의 개념을 하면서 실제계의 가장 높은 인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인간의 어떤 주변적인 여건이 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라고 그랬죠? 텅 빈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락강이 기독교 신학자는 아니지만 락강을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실제계는 하나님 나라 같은 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거기 가면 없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아간베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결국은 우리가 믿어왔던 그 왕국이라고 했던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혹은 플라톤식의 이데아 혹은 뭐 어떤 질서, 규율 이런 것들로부터 일단 그건 없다는 거지. 그거 없는 것을 있다고 포장하기 위해서 통치 기술들이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기술을 더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영광의 기술들이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울 것 싸우고 모순은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아간베는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쭉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사목적으로 일반 섭리와 특섭리가 나뉘어졌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쭉 뭐 나오다 보면 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섭리가 이 통치도 나오면 결국 이제 운명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운명으로. 어떻게 보면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지만, 운명은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때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마치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배후에는 다 이런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회 혹은 교회에 교묘한 그런 논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지금 아간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도 뭐 이 5단원도요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섭리와 운명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운명은 결과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을 왜 보냐면 내 운명을 미리 알고 싶어서 점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몰라, 최순실의 아버지는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를 아시아의 복까지는 틀렸잖아. 아시아의 지도자는 못 됐잖아. 한국의 지도자인데. 대부분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이잖아요. 이건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가 이 동양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팔자 비슷한 개념, 그런 운명은 아니에요.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책 읽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뭐 거의 또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듣다 보면 뭐 운명은 항상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87년에 뭐 좀 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민주화가 되었더라면, 근데 그것도 우리의 운명이었나 봐. 이렇게 할 때 결과적인 것이잖아요. 운명은 항상.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늘 결과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결과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아직 깨우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도 나중에 넘어가면 결국 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아까 나왔던 그 주체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질서를 만들고 누가 운명을 결정하고 누가 어떤 사회 변혁을 일으킬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제도, 섭리, 규율, 질서, 운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다는 것이죠. 왜 길들여져 왔느냐? 아간베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속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기독교적인 속성이 있었던 것인데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아간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교 신학이 정치의 영역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양 정치사는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그런 폴리틱의 정치학이 아니라 오이코노미아의 정치학이었다고 감히 그 이제 아간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 철학사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다 플라톤의 아류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 어떤 본질적인 실제 근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요 책 끝나면 니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니체가 그나마 플라톤한테 도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 두손 들고 환영. 니체가 그나마 플라톤한테 플라톤에 도전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니체도 분명히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을 열고 이런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긴 하지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에 이런 데서 개인의 무한한 자유 혹은 관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 되어버리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투쟁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관용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톨러런스지만 프랑스 발음으로 똘레랑스에서 그걸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썼던 그 홍세화 씨라거든요. 그 60년대 이제 그 학생 운동 때문에 프랑스로 망명해서 택시 운전하면서 썼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똘레랑스라는 걸 이제 굉장히 그 유행을 시켰죠. 근데 그 양반 책을 보면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프랑스에서 행해졌던 그 비시 정권, 그러니까 나치의 괴뢰 정권, 그때 뭐 10,000명이 사형을 당했다 그러죠. 프랑스 사람들 독해요, 그죠? 한 10,000명, 정확히 9,000 몇백 명이 사형을 당했다 그래요.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관용하면 뭔가 다 용서하는 것 같고 그런데 홍세화 씨 그 책에는 똘레랑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하면서 비시 정권이 그 얼마나 그 비시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2차 대전 직후에 많이 사형을 당했는가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관용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갖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 관용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많이 이제 그 너무 유순해지니까 사실은 이제 지적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아직 제가 지적책도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도 언제 한번 하려고 해요. 지적 같은 사람은 다시 헤겔 플라톤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니체를 좋아하면서도 헤겔 플라톤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다시 플라톤 전통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은 새로운 또 유행이에요. 한동안 이제 니체 이후로 반플라톤 정서가 이제 활발했다가 다시 플라톤 쪽으로 돌아가는 유행인데 방법론적인 것에 있어서는 아직 니체적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도 락강은 텅 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이 아간베는 왕국을 어떤 무위 도교식으로 얘기하면 무위 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의 어떤 특징과 연결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니체는 뭐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란 말을 했고 유명한 지적의 말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다. 아주 지적의 명언 중에 명언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오늘날 세계 신은 죽은 세계예요. 근데 신은 아직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신이 작동한다는 건 다른 말은 플라톤적인 철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그 이데아, 어떤 근원적인 실제. 그것이 서양의 어떻게 보면 아간벤이 말한 서양의 정치제도와 연결시켜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어떤 개입, 섭리 이런 것들은 아직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깨놓고 말은 못하고 신은 죽었다 그러나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다는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만 모르고 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만들어낸 말 같은데 그 자식아. 그래서 봤는데. 목사만 모르고 있다. 응? 이단. 근데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정말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사람들이 막 포스트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분명히 우리의 그 사상의 그 자유나 행동의 자유 같은 것들을 가져온 장점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푸코가 말한 식으로 서양 통치성의 계보를 볼 때 그 처음에 말한 주권 정치에서 허용과 금지였잖아요. 그런데 1968년 그 유명한 프랑스의 5월 혁명, 68 혁명, 프랑스 그 파리의 그 소르본느 대학이 이제 제일 좋은 대학이고,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인 거고, 이제 낭테르 대학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연대 정도 되는 학교인 거죠. 낭테르 대학에서 그 5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그 5월 혁명의 구호가 뭐냐면, 우리는 금지라는 말만 금지하고 모든 것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금지란 말만, 또 이거 하면 안 돼, 이 말만 우리가 못 쓰게 금지하지, 나는 모든 걸 다 허용한다는 게 5월 혁명의 그거였거든요. 슬로건이었거든요. 그것이 가져온 파장은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요즘 다시 5월 혁명에 대한 그 뭐 새로운 연구들도 나오고요. 너무 이제 계급 투쟁이나 계급 의식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의 그 5월, 제가 한번 그걸 연구해 보려고 책을 찾았더니 굉장히 그게 많이 없더라고요. 한국 책들이. 한번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유주의적인 구호를 들고 나오니까 계급 정당들이 거기서 자기들 스탠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 공산당이 5월 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인기를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눈치만 보느라고 자기들의 공산당의 그 이념 자체를 정확하게 내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프랑스 공산당의 힘을 잃어가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오늘 PD 출신들이 아무도 안 오셨으니까 PD 비판 잠깐 하자면, 한국의 그 통진당하고 그러니까 NL들하고 헤어지면서 통진당에 대한 그런 매몰참들, 뭐 통진당의 NL 계열이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인데, 예를 들어 민주당 같으면 야당이라도 보수 야당이기 때문에 뭐 그 당 대표들이 뭐 일선에 있는 군부대 방문해 갖고 쏘지도 못하는 척에 겨냥해보고 이런 쇼맨십을 하는 건 괜찮은데, 심상정이나 이런 노회찬 이런 사람들도 그런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건 한국에서 그러니까 점점 인기가 잃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말았어야 돼. 지금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그들이 비록 계급 정당이라고 할지언데 뭐 사실 그들이 지금 계급 정당으로서 역할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더 과감하게 한국의 어떤 진보적인 아젠다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이 사람들은 여론에 끌려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안보라고 하는 이슈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진보 정당 지도자들까지도 일선 부대 가고 총겨누고 뭐 이런 거 군복 입고 뭐 쇼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딴 정당은 다 인기가 올라가도 점점 그 PD 계열의 정의당은 지금 몇 프로 나옵니까? 정의당이 6%? 광표시 정의당 후보 지지자죠? 이건 아니에요? 자, 것 같지 않은데. 네? 6%도 안 될 것 같아. 6%도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다 나눠먹게 하면 뭐 이 여당도 두 개로 갈렸지 뭐. 6% 정도 되면 여론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민의당도 한 자릿수인데. 국민의당도 그렇지. 예. 국민의당과 그렇지 정의당은 다 구분. 비교를 하냐고. 그 정의당이니까 좀 자기 특수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특수성리는 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섭리와 운명을 나누는 것이고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라면, 왜 누가 또 아이씨 뭐가 왜 나한테 이상한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왔다고 아이씨 그러는 것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담배는 나누고 있더라고요. 섭리와 운명을. 그렇게 다 이제 어떤 계보학적으로 우리가 일단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이제 작동하기까지의 모든 이 중세교회 신학자들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게 저를 조금 정말 어렵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미아 같은
여러분 오이코노미아는 가정의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법이 없잖아요. 물론 그 가정에 뭐 가훈 뭐 이런 거 있지만 가훈 지켜지는 집 치고 잘 돌아가는 집 못 봤어요. 그죠? 저기 기병 씨 집 가훈은 뭐 착하게 살지 말자였다고 뭐 늘 강조를 하는데 진짜 뭘 또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미아는 뭐냐면 어떤 법이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죠? 법이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고 뭔가 어설프지만 그렇다고 또 가정이 뭐 물론 거기는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들 써서는 안 되겠지만 뭐 결손 가정이니 뭐 깨진 가정이니 가정의 어떤 기본 법칙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어느 가정을 가리켜서 뭐 깨진 가정이나 결손 가정이나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그런 소위 말하는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따옴표한 정상 참 요즘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따옴표한 정상 가정 그거를 제외한 일부 가정을 빼놓고는 대부분 오이코노미아에는 법이 없어도 돌아가는 거죠. 법이는 그리고 또 더 쉽게 더 뭐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막 생각나는 거는 대부분의 모든 가정에는 사실은 아버지는 힘이 없잖아요. 허울 좋은 존재일 뿐이고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제 오이코노미아의 권력을 가지고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내지적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날 정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을 거예요, 그죠? 너 혹시 뭐 기독교 선교사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해? 그걸 이제 자기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문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학을 한 저 같은 사람도 듣도 보도 못한 신학자들. 계속 나오는 사람이 책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테르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슈미트 시절에 슈미트와 대척점에 있던 신학자였대요. 근데 사실은 슈미트도 기독교, 뭐 저는 개신교 신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슈미트도 정치 철학자로도 유명하지 어떤 신학자로서 저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또 카톨릭 신학자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뭐 페테르존이라는 사람은 슈미트와 대척점에 있었다 그러지만 뭐 진짜 이 책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페테르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아간베는. 그런 거. 그것까지 우리가 뭐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선생님, 예. 여기서는 승리와 운명을 예. 달리 보고 있잖아요. 예. 초월적 영역과 예. 내재적 통치 원리.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때 승리를 세계 통치라는 모습을 가진 예. 오이코노미아의 다른 이름이다. 예. 그러면은 승리와 운명이 그러니까, 예. 동일 시대는 그렇게 오해는 그 있는데 단어로서도 맞습니다. 보이고 또 정반대의 이 논리로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이 전체 개념을 이 아간베는 세계 통치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 영역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재적 통치 원리. 그러니까 이게 세계 통치는 전반적인 큰 의미의 통치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일반 섭리로서 그리고 여기 운명은 내재적 통치.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누고 있어서 조금 저도 미리 읽어오면서 그 부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했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까 그러니까 특수 섭리하고 예. 일반 섭리 그러니까 세계 통치 원리. 이거는 세계 통치 어떤 내재적,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직접 들어와 있는 거. 여기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삶 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 그거를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승리도 오이코노미아고 운명도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의 뭐라 그럴까 시스템을 가진 거죠. 그 구조를 스트럭처를 가진 거죠. 그런데 보다 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것이 작동이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오이코노미아도 이것도 오이코노미아 적이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이미 힘을 가진 것으로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오이코노미아의 어떤 걸개만 존재하는 거라면 그것이 작동하는 건 이걸 통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쭉 이렇게 나가면서 오늘 뭐 우리가 5장 6장 하려고 그랬는데 6장은 못하고 5장까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왕국과 통치는 이제 대리적이라는 말로 5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왕국과 통치는 대리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대의민주주의 이런 것에 근원이 된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국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요.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행됐던 것이고 통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대리됐던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어쩌면 최순실의 대리인이었던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된 거죠? 최순실이 박근혜의 대리인인가? 누가 박근혜가 최순실의 대리인. 박근혜가 최순실의 대리인. 최순실이 시킨 대로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똥?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우리는 실체와 싸워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있느냐? 근데 실체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의 욕망들이 만들어낸 거고 박정희 신화가 만들어낸 거고 박정희 신화라고 하는 그런 권력은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하다 보니까 박정희라고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박정희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아직 박정희의 통치 이데올로기, 통치 원리는 아직 작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결국은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이명박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아직도 그 안정 논리, 뭐 그런 성장 논리. 그래서 저는 뭐 차기 대통령 후보는 우리 성장하지 맙시다를 좀 선거 후보로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성장할 만큼 했잖아. 이제는 배분을 해야 되고 좀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얼마큼 더 성장을 하겠어, 그지, 한조 씨? 네. 현상이지만 해도 잘하는. 네, 현상이지만 잘하는 거고 이제는 조금 더 건축이라는 것도 지금 노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던데 여전히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고 그게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투기 공간이 돼버리고. 그게 용인에 제일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막 야산 같은데 전부 미래가 있는데 교통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네. 그거 분양이 안 된대요. 교통이 좋은 데는 분양이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경기도 몇 개 도시가 5개 도시인가 흑자시로 됐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 뭐 정치 잘한 것도 있겠지만 행정을 잘한 그렇죠. 것도 있겠지만 낭비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